법원이 국정농단의 정점 최순실 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거액의 뇌물이 유죄로 인정되고 가중처벌 요소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란 분석인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 의원님, 어제 이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선고 할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 일단 20년 선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러니까 우선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한 원인을 제공한 분이잖아요. 물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그 이상한 협조 관계 강남 아줌마 한 분이 나라를 막 농단한 느낌? 예, 이래서 대통령이 탄핵하는 초유의 사태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받은 심적 충격과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리고 최순실에게 적용된 그 죄목만 해도 무려 18개입니다. 네. 그리고 그 18개의 죄목 중에 아주 단편적인 일부 사실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유죄 판결이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비추어 보면 20년 형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고 이 최순실에게 20년형이 구형됐다는 건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량이 예. 굉장히 엄중할 거다 이거를 예고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도 한번 어제 간략하게 한번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예, 물론 이제 최순실로 인한 어떤 국가적인 혼란 또 그리고 당시 재임 중이던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게 된 큰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는 어떠한 비난도 감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 다만 법률적이나 아니면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지금 이 범죄로 인해서 얻었던 경제적 이득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다 환수가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징 보전 명령도 지금 재산에 해놨고 그리고 지금 설립했던 재단도 국고 환속을 할 수 있는 상태고 그 재단에 출연됐던 돈도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 보고 또 극단적인 예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을 죽인 살인죄 같은 경우에도 요새 보면 단순 살인죄의 경우에 보통 형량이 사안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8년 내지 12년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경제적 이득을 다 환수할 수 있는 국가에서 되찾아갈 수 있는 상황으로 볼 때 20년형은 글쎄 모를까요? 한마디로 국민 여론이 많이 반영된 양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아침에 똑같은 판결 선고 전에 똑같은 질문을 제가 받았었는데 네. 저는 한 20년형이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서 정확하게 맞췄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법조인의 일반적 그 양형 감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조금 높은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 가장 처음에 나오는 양형 기준이 살인죄입니다. 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이익이 생명이다 보니까 살인죄의 형이 가장 높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했을 때도 그 징역 20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높은 게 맞습니다. 다만 어제 그 법원 판결 이유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도록 탄핵했던 실질적인 그 어떤 원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그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국정농단의 시작이자 끝이 바로 최순실 씨다라는 것으로 해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최종적인 판결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1심 법원으로서는 이와 같은 전체적인 죄책 자체뿐만 아니고 네. 우리나라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국민의 그 법적 감정 이 부분을 고려를 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1심, 2심, 3심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안에 따른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항소심이나 높아갈수록 형이 조금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일부 추가적인 무죄가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이후에 반성을 한다든가 추가적인 이른바 사정 변경이 있으면은 형이 조금 낮아질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상황이건 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은 이른바 동전의 양면, 예. 공모 공동정범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동일한 재판부에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아마 빠르면은 다음 달 정도 하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형량 정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사법부에 대한 불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고 어제 이 판결 내용 중에 안종범 수첩에 대한 증거 능력을 간접적으로나마 인정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뇌물 액수 삼성이 제공했다는 그 뇌물 액수에 대한 부분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과 또 다른 해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네티즌도 그렇고 주변의 여러 보도들을 보면 조금은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여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최 의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헷갈립니다. 예, 예, 그러니까 똑같은 행위를 두고 같은 사법부에 소속된 판사, 개별 판사들의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예, 이게 어쨌든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사안에 대한 기준을 법적으로 제공해주고 판단해줘야 되는데 핵심적인 부분에 지금 판단이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종범 수첩의 경우는 지난번 이재용 판결 날 때는 예.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번엔 정황적 증거 능력이 인정됐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증거인가 아닌가? 일단 저부터 좀 헷갈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삼성이 말과 관련하여 예, 그 정유라에게 제공했던 총 액수가 있는데 그중에 지난번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의 경우는 36억만 인정했잖아요. 근데 이번 1심 재판 최순실의 1심 재판부는 70여억을 다 인정을 해서 액수가 또 달라요. 예. 그리고 제 경우 결정적으로 좀 헷갈리는 것은 이게 이재용에 대해서는 뇌물죄가 인정이 안 됐는데 예. 최순실에 대해서는 뇌물죄가 인정이 되니까 조금 기준에 대해서 예. 헷갈리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사실 판단이 범위가 이렇게 있으면 예. 저는 개별 판사에 따라 보는 시각에 따라 또 판단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건가? 이것까지 헷갈리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안을 두고 뭐 전체적으로 사법부를 불신한다든가 예.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 게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삼심 제도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무엇인지를 보고 기준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헷갈린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최순실 판결에 있어서도 제일 걱정되는 건 저는 법이라는 건 최순실이 행한 그 정말 이 큰 잘못을 예. 추려서 뼈대만 남겨서 이제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보다 정치적이거나 국민의 상식적인 판단이 더 크게 죄를 물어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랬을 때 법원이 법리적 판단과 이런 어떤 국민적 요구나 또 다른 그 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요구를 수렴할 의무가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또 토론이 필요하긴 하겠죠. 근데 2심에서 당연히 또 최순실이 감형되고 예. 또 신동빈 회장은 집행유예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미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예. 그리고 네티즌들도 국민들도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저에게는 좀 이게 과연 합리적인가 네. 이런 의심을 갖게 하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이미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서 탄핵을 했다는 이른바 정치적인 의미에서는 판결이 났는 사안입니다. 네. 그렇지만 정치적인 의미를 넘어서 이거는 형사적인 절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눈과 형사적인 어떤 엄격한 증거 법칙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의심은 가지만 확실한 어떤 그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취지로 해서 무죄. 전적으로 봤을 때 이번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눈의 그 국민적 시각으로 봐서는 굉장히 헷갈리죠. 1심에서는 상당 부분 유죄했다가 항소심에 네. 가서는 결국 1심에서는 이제 이른바 국정농단 최고의 권력자와 재벌간의 짬짬이로 하는 이게 정경유착이라고 해서 유죄를 했다가 이해정 부회장이 예, 그렇죠. 예. 이제 그 부회장에 대해서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 최고의 권력자가 이 경제 권력에 대해서 압박을 해서 손을 비틀어서 돈을 빼낸 사건이라 예.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른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언론 보도나 취재를 통해서 아는 거지만 실체적 진실은
많은 22만 장이 넘는 기록 속에 있다라고 봅니다. 결국 1심, 2심, 3심을 둔 것은 결국 어떤 식으로 흐름에 가건 최종적인 대법원 내에서 판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지만 대법원 판결을 믿고 기다린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식으로는 최종적인 결론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서 예. 항소심 재판부가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예. 그게 이제 이번에는 증거 능력이 인정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용 부회장 관련 사건에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게 안종범 수석의 수첩 전체를 증거 능력으로 인정을 안 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부분 중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둘만에 나눴던 대화, 소위 예. 독대에서 있었던 대화 내용, 그것을 나중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에게 전하면서 이제 예. 안종범 수석이 수첩에 적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법률적으로 보면 전문 증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종범 수석이 두 사람 간의 대화를 직접 들으면서 적었던 것이 아니고 예. 두 사람의 대화는 들은 사람이 없고 나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의 한 말을 적었기 때문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그거는 전문 증거다. 그리고 네. 원래 전문 증거는 증거법칙에 의해서 원진술자에 의해서 그 내용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을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말한 사실이 있다는 게 원진술자에 의해서 확인이 됐어야 되는데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증거라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고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전부 증거 능력이 없다는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예.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그리고 제가 아는 법률 상식으로는 그건 지극히 당연한 형사법의 증거법칙에 합당한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좀 많은 국민들께서 좀 오해가 있는 것이 네. 뇌물 액수. 예. 근데 이재용 부회장의 사건에 있어서는 말의 소유권은 삼성에게 있다. 다만 이것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그 대가가 예. 뇌물 액수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고 이번에 최순실 사건에서는 1심에서 말 구입액까지 다 포함해서 뇌물 액수에 포함을 시켰는데 이 뇌물 사건 많이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공무원에게 자동차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 회사나 뭐 이런 사업가가. 근데 그 경우에 뇌물 액수를 어떻게 하냐면 자동차 소유권이 회사에게 있다고 보면 자동차의 사용 대가를 뇌물로 잡습니다. 뇌물 액수로. 보통은 이제 렌트 비용 같은 그렇죠. 렌트 비용 같은 아니면 리스 비용 같은 그 사용 대가를 뇌물 액수로 해서 계산해 갖고 기소하고 재판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그거하고 똑같은 논리로 말의 소유권은 삼성에게 있고 그 사용 대가를 뇌물 액수로 잡은 것이고 1심 재판부는 말 전체를 그냥 뇌물로 봤는데 예. 이게 말이라는 게 부동산이나 자동차처럼 무슨 등기나 등록이 뭐 공식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서 예. 과연 이 말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는 이제 재판부별로 좀 판단을 달리한 것이고 달리한 것이고 그것이 어느 한 재판부의 판단이 아주 법률적으로 이상하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이다. 이거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일반적인 법 전문가들과 일반 국민의 시각이 다를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전문가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건을 보는 시각이나 이런 것이 특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뭐 사법부나 법률가들의 판단이 뭐 다 옳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식은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의 판단이 틀리다 이거 아니고요. 그런 네. 건 아닌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다르다. 예. 그럼 이건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은. 예. 그래서 그럼 국민들이 혼란이 있으면 국민들의 잘못이냐 아닌 것이죠.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우선은 재판부가 판단이 다르다는 거는 폭이 이렇게 있으니 나는 이렇게 1심은 이렇게 보고 2심은 이렇게 보겠다. 예. 이런 건 재판부도 판사님에 따라 혼란스럽다 이런 거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실 때 안종범 수첩 전체가 증거 능력을 인정받고 인정받지 않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토론에서. 중요한 건
그 이재용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있었던 만남이나 대화를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예. 안정범 수석의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법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서 의원님 말 맞다나 그거 뭐 판사가 인정 안 할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그 영차 독대라는 거 있었다고 본다. 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재만이 증언을 했다. 네. 안봉근이 증언을 했다. 뭐 이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안정범 수첩의 그 부분을 박근혜 대통령,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이 이재용을 만나서 안정범에게 뭐 이러저러한 얘기를 했다. 그건 지시입니다. 지시. 네. 그냥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 사용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말의 소유권 사실은 사고 나서 누가 쓰느냐가 중요해요. 말은. 네. 그리고 말은요. 사용 연한이 있잖아요. 네, 그 사용 기간 동안 정유라가 쓰면 사실상 삼성이 소유하고 있어도 정유라가 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말 구입비를 뇌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생각이 틀렸냐? 제가 법 공부를 하지 않아서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특히 이 부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과 말이 과연 말이라는 이 소비재가 예. 어떤 사용 5년을 쓰냐 10년을 쓰냐 그중에 정유라는 얼마를 썼냐 앞으로 정유라가 이 말을 쓰고 나면 말은 정유라한테 길들여지지 않겠습니까? 예. 정유라에게 길들여진 말을 누가 쓸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쓰기가 어렵습니다. 좀 그러니까 굉장히 좀 지엽적인 것까지 상세하게 아니 말씀드려서 지역적이지 예, 한데요. 않습니다. 예, 지금 아까 20만 쪽에 달하는 그 팩트들 안에 진실이 있다고 했는데 이 사안을 판단하려면 그 말이라는 소비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전제되어야 하는 거죠. 예. 아까 이래서 네. 옛말에 저 남대문 본 사람하고 남대문 안 본 사람하고 말싸움하면 안 본 사람이 이긴다는 속담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는 모욕적인 말씀이세요. 다만 두 제가 분이 그 아니 잠깐만요. 네. 패널 구성도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 2명이 나오고 제가 나왔는데 아니, 그런 최 식으로 말씀 변호사님이 저희 당, 소속입니다. 물어보세요 본인에게. 뭐 저희 당 쪽을 대변한다고 일단 전혀 그렇지 저도 아니, 않습니다. 아니 최 자유한국당 의원님 잠시만요. 당원이십니다. 예, 예. 그런데 일단 그 패널 구성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마치 예, 네가 예. 못 봐서 그러고 몰라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아주 모욕적이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그럼 앞으로는 모든 패널을 법조인만 부르시든지. 아니 잠시만요. 그건 일단 사과받아야 될 일인 것 일단 같습니다. 패널 문제나 이런 문제보다 사실 뭐 이 법적인 지식을 모르는 분들이 국민 대다수고 네. 저 역시도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접근을 해서 질문을 다 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일단, 무시하세요. 예, 아니 무시한 그게 무시한 좀 게 제가 아까 그 아니고요. 법률적인 말씀하신 측면을 제가 겁니다. 조금 예. 저 말씀을 드리고 예, 설명을 드린 거 싶습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예. 아니, 제 법률적인- 설명은 틀렸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 그럼 한 번 더 법률적인 이야기 한번 네, 들어보죠. 제가 법률적인 거 말씀하셨듯이 국민들이 헷갈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1심, 2심, 3심 가서 이 판결이 이렇게 뒤집히고 다시 파기환송되고 하는 것은 이른바 법조계에서의 일상다반사입니다. 네. 헷갈립니다. 실질적으로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 저도 1심에서 이긴 것이 항소심에서 뒤집어졌다가 대법원 가서 또 파기환송돼 오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헷갈리긴 합니다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사법 절차인 겁니다. 1심, 2심, 3심 그와 같은 신급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1심, 2심 판결이 이른바 다르기 때문에 사법 불신이 되어야 된다. 저는 절대 그런 것은 아니죠. 예. 이 판사님들도 지금 이 1심에서 114차례의 재판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예, 예. 결론을 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판결 잘못됐다고 아무도 법조인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그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했는 결과인 것이고 다만 우리 그 대법관 출신 변호사님들하고도 말씀드렸면 뭐라고 하냐 하면은 아무리 완벽한 그 판결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자세히 보면 거기에 상고 이유 없는 판결이 없다. 그런 네.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에서 지금 서로의 어떤 특검과 이 그 최순실 서로 이게 주장과 그 반박을 하는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신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 속에서는 이것이 사법부를 비판할 것도 우리는 헷갈릴 것도 아니다. 결국은 신급 제도를 통해서 아니, 지금- 그 제도 범위 내에서 해결하면 된다라고 아니, 한다고 지금 하면은 무슨 그것이 말씀을 정파적인 하세요? 측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아니 싶다는 지금 그 겁니다. 말씀이 예. 국민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헷갈리는 국민을 헷갈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그건 말이 안 되죠. 헷갈리는데 사법부 불신까지 이어지는 건 저도 무리라고 이미 예, 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단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안이 워낙 위중하고 대통령을 탄핵까지 이르게 한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저는 나라 전체가
헷갈릴 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그래도 우리 사법부는 최종적인 판단의 기준을 이렇게 본다 그래서 정확하게 1, 2, 3을 해주시면 국민들이 이제 기준을 잡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헷갈리는 예. 국민들을 헷갈리지 말라고 하는 건 말씀 중에 그건 정말 아닌 것 지금 같습니다. 이런 논란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것이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을 놓고 예. 정치권에서 일부 자기네들의 마음에 안 든다고 너무 과도한 비난을 했어요. 뭐 그러니까 그 재판장을 향해서 뭐 이른바 삼성 판사다 뭐 예. 이런 식의 비난도 하고 이게 지금 집권 여당의 현역 의원들 입에서 다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예. 그게 그렇게 비난 더군다나 어제 이제 최순실 씨 사건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 일부 부분이 또 유죄 선고가 나니까 거 봐라 그 이재용 부회장 그 재판이 엉터리였다 이런 비난이 좀 더 세지는 것 같은데 예. 제가 드리는 설명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비난할 이유가 아니고 그게 형사법에 의한 증거법칙에 왜 그렇게 항소심 무죄 판단이 나왔는지를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도 그걸 알고 갖고 있다는 1심 얘기고요. 유죄 선고 났다 그래서 그 항소심 판결을 갖고 지금 다시 과도한 비난을 하는 이런 게 좀 형성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사법부를 너무 그렇게 흔들면 안 됩니다. 아니요, 사법부 흔들기는 탄핵 심판의 결과도 받아들이지 않은 자유한국당이 더 심하시지요. 근데 보세요. 이게 저는 정치인들은 예. 누구나 발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정치적인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지요. 예. 정치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인이 어떤 발언을 하건 예를 들면 홍준표 대표가 하시는 막말까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책임지게 되는 과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당 정치인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불신하는 발언을 하면 그건 안 되고 예.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법부가 삼성 봐주기 판결을 했다는 여당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서 비난하면 그건 되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흐름에서 이번 판결 과정에서도 최종적으로 전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믿고 신뢰할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를 들면 법률을 전공하신 분들이 국민들이 하는 그 비난이나 혹은 칭찬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걸 우습게 보고 그러시는 건 정말 우습게 안 보는 좋은 게 아니고 자세라고 생각을 설명드리는 거 합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설명이 자꾸 필요 그렇게- 없을 만큼 그렇게 국민들께서는 이 알겠습니다. 사안을 잘 네. 알고 계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어제 나온 이 최순실에 대한 재판은 1심이었고 또 2심도 있을 거고 아마 뭐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을 텐데 그걸 좀 보면서 저희가 다시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또 중요한 현안이 있습니다. 지금 이 판결만큼이나 중요한 게 GM에서 한국 GM에서 어제 군산공장 철폐를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를 두고도 역시 좀 논란이 많습니다. 이게 자구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게 아니냐. 또 일부에서는 아니 그 노조가 적자가 나는데도 성과급을 받았다. 경영진도 문제지만 노조도 문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거든요. 일단 최 의원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이 사안은 정파적인 사안으로 몰고 가면 그건 정말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일자리가 10만 개 이상, 때로는 30만 개 정도라고 추정도 해요. 그렇게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게는 예. 이 일을 잘 해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번 과정을 쭉 보면 우선 첫째는 이 GM, 한국 GM의 적자가 나기 시작한 게 2009년 이후입니다. 예. 위기가 시작된 건 2009년 이후고 이게 거의 10년간 방치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누적 적자가 3조 원이라고도 하고 2조 원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적자가 발생하면 그의 일차적 책임은 경영진이 지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경영진은 지난 10년 동안 제대로 뭐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고 지금 아주 민감한 시기. 이게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대한민국.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노조하고 지난 2월 7일부터 협상을 개시했습니다. 예. 그런데 협상을 개시한 지 지금 일주일도 안 된 상황 아닙니까? 예. 일주일도 안 돼서 공장 폐쇄 결정을 해버린 거. 그다음에 이게 또 하나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보통은 자구 노력을 이렇게 해보고 예.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 노조하고도 협상을 해보고 협상이 안 되겠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폐쇄 결정을 하든지 뭐 해야 되는데 폐쇄 결정을 하고서 이 폐쇄 결정을 자구 노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예. 저는 악의적이기까지 하다고 보는 건 이 점입니다. 2월 말까지 예. 대한민국 정부가 지원을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중대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협박성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은 정말로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한번. 사실은 이제 자동차 산업은 어떤 산업보다도 관련 업체도 많고 사실은 뭐 GM 군산 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의 직원들 일자리까지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사안을 놓고 볼 땐 물론 경영진도 책임이 있고 노조의 과도한 그동안에 뭐 적자가 나는데도 성과급을 받아간 거 양쪽 다 잘못이 있죠. 근데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 사안만큼은 경제 원칙에 철저하게 따라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사실은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거. 원래 회사가 적자가 나고 뭐 망하게 생겼으면 그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서 대규모 유상증자를 해서 해결하는 게 원칙이에요. 예. 정부 지원은 부수적인 겁니다. 근데 유상증자 제1대 주주부터 해서 지금 물론 2대 주주는 산업은행이라 정부와 깊게 관련돼 있습니다만 일단은 주요 주주의 유상증자를 할 거냐 말 거냐 하게 되면 얼마나 할 건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나서 정부 지원이나 세제 지원을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예. 순서가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 GM에 대해서 정부 지원을 대규모 정부 지원을 지금 지방선거 앞뒀다고 해서 정치적인 이유에서 지원을 결정한다면 앞으로 계속 끌려다닐 수가 있거든요. 뭐 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그 개별 기업의 주주들이 먼저 책임을 지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을 갖고 이 문제를 접근해서 해결해야만 경제도 살고 일자리도 장기간에 걸쳐서 확보할 수가 있지. 단기간으로 이 지방선거만 넘기자는 뭐 이렇게 미봉책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면 산업 전체로 보면 우리나라 이 자동차 산업의 자동차 회사 5개는요. 네. 사실 너무 많아요. 이 지금 조선사 3사도 너무 많은데 네. 자동차 산업은 조선 3사보다 2개가 더 많아서 5개입니다. 사실 자동차 산업 전반에 관한 구조조정의 큰 그 안목을 갖고도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참 그 하루에 그 자동차 업계의 그 천당과 지옥을 오간 하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한국 GM 대우 같은 경우에는 군산 이 공장을 폐쇄하겠다라는 그런 조치를 했고 그 네. 반면에 비슷한 시간에 르노 삼성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굉장히 경영 압박 사실상 퇴출 위기까지 있었습니다만 완전히 부활한 다음에 이 기자간담회를 열고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배경을 봤더니만 이 세계에 우리 그 자동차 공장이 한 148개 정도가 있는데 그 148개의 그 공장의 경쟁력을 그 나타내는 순위 중에 네. 부산에 있는 르노 삼성 공장은 8위를 하는 반면에 지금 GM 군산 공장은 130위 거의 꼴등 정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문제, 노조 문제, 이 부분이 경영 문제 이런 부분이 다 복합적으로 돼 있습니다만 본질적인 문제는 지금 이 군산의 어떤 그 경쟁력이 있는가 더불어서 우리나라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대주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희생을 요청하면서 네. 출자 유상 증자를 하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글로벌 대기업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출자를 하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 우린 그냥 그러려고 하면 그냥 가버릴래. 이렇게 함에 있어서 결국 정부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정부의 고민이 상당히 깊은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월 달에 지금 지방선거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폐쇄하게 될 경우에는 지역 경제, 특히 호남 쪽에 이게 있다 보니까 치명적이죠. 네. 상당히 어떤 그 정치에도 영향이 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오늘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단순히 이것이 경영의 문제를 넘어서 경영 경제의 문제를 넘어서 정치적인 문제까지 비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폭발력 있는 그 사안이다 보니까 정부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 변호사님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법조인이시니까 지금 보니까 GM이 본사에다가 한국 GM이 차입금 명목으로 한 4년간 4,600억 정도, 800억 정도가 주고 또 적자가 계속 나는데 R&D 명분으로도 본사에 한 3년간 거의 한 2조 가까이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도 본사에는 계속해서 돈을 주는 이런 건 나중에 우리가 뭐 실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서로 협의하는 중에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로서는 불쾌하다, 뒤통수를 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네.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적자라라고 하면서 그 돈이 상당 부분은 수천억 되는 돈이 미국 본사로 흘러갔다라는 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KDB 그 산업은행과 예, 예. 협의해서 경영 실사를 하겠다라는 점이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실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주의 이익을 지나치게 확대시킨다든가 아니면은 회계장부 조작이든가 이런 부분이 만약에 밝혀진다라고 네. 하면은 결국 그 부분에 있어서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이런 부분으로 해서 경영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 관련해서 한국GM 이 경영진에도 이와 같은 그 KDB 산업은행의 이 실사 요청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 그 내용 한마디로 뚜껑을 열어서 정말 수술을 하여서 살릴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병이 들어서 정말 암 말기 사기가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이 부분을 철저하게 밝히는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